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이결아, 송하진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이 변호사님 되게 뭔가 참해 보이시는 것은 기분 탓인가? 아 그래요? 예.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셨나요? 아 그런가? 예. 아니요 바뀐 건 없어요. 그래요. 네, 기분 네. 탓인가 봅니다. 스타일이 바뀐 건 아닌데 어제 미용실에서 카드를 긁은 것 같긴 하던데. 앞머리 잘랐어요. 앞머리. 네. 앞머리 커트. 봐봐요. 뭐 바뀐 게 있잖아요. 아 그러네. 예, 예. 그런 정도는 제가 너무 바뀐 걸로 안 쳤나 봐요. 네. 카드 값으로 제가 TMI를 당한 것 같은데. 아니 문자가 오니까요. 공지 글이 뜹니다. 예. 부부시라서 이렇게 네, 모든 네. 것을 다 공유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뭐 알고 싶지 않은데 그 정보가 또 저에게 또 오는 그런 아픔이 좀 가는 거 있습니다. 원치 않으시지 않으세요? 그런 아픔까지 되나요, 그게? 아픔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닌데요. 네. 그 충전을 해놓고 그거 네. 공유해서 쓰는 방식이다 보니 예. 같은 미용실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차감 금액이 이제 뜨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정확히 그런 방식인데 골고루 뭐 쓰시는 거죠, 한 번 한 번. 그렇죠. 뭐 그게 싫으면 따로 계정을 파면 되는데 뭐 또 그 부분 뭐 고려 한번 해봐야겠네요. 예. 두 분의 그 미용실 근황으로 저희 네. 헤어컷 근황으로 좀 출발을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 화제 판결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근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헌정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첫 사례입니다. 오늘 화제 판결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항소심에서 이제 일부 유죄를 받았는데 대법원장이 전직, 현직 다 통틀어서 이렇게 유죄를 받은 게 헌정사상 처음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판결이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근데 사실은 최근에 헌정사상 처음을 너무 많이 저희가 외쳐서 최초인 이게 뭐 그렇게 큰 타격은 일들이 없습니다만. 왜 이렇게 많나요? 참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웃을 일이 아니죠. 이제 보면은 서울고등법원이 2026년 1월 30일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일부 예. 유죄를 인정했는데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직 대법원장이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예.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 그러니까 범죄 행위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네. 이 사법부 최고 권력자도 형사 책임에서 외외가 아니다라는 점이 이제 처음으로 법원의 판결로 확인이 됐고 사법부 네. 역사 정치에서 매우 상징적인 판결로 기억이 될 순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게 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과 수사 재판이 사실 상당히 좀 오랜 네. 시간 쭉 이어져 왔습니다. 예, 이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2019년에 기소가 됐고 예. 1심이 선고된 데까지 무려 5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024년 1월에 이제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가 됐었고 네. 이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항소해서 그 항소심 결과가 이제 지난 1월 30일 날 일부 유죄 판결로 이제 나온 것입니다. 네, 1심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린 한 거예요? 18년. 뭐 아마 이제 그 의혹이 제기가 되고 수사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기소가 되기까지 한참 걸리고 1심 판결 그리고 항소심까지 어떻게 보면 한 7에서 8년 정도 걸린 건데 그러니까 내용이 복잡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관련자들의 뭐 증인 신문이나 이런 것도 좀 많았고 네. 아무래도 뭐 사안이 또 크다 보고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때 제기된 혐의가 47개에 달했기 때문에 뭐 심리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혐의가 적용되는 것도 최근에 많이 봐왔지만 네. 47개는 진짜 많은 건데 압도적인 숫자라고 압도적입니다. 볼 수 있죠. 자, 그 주요 내용 뭐 저희가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주요한 혐의들만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특별히 충격적이었던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용된 혐의가 무려 47개에 달한다는 점 때문인데요.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뭘 잘못한 겁니까? 이 사람 잘못한 걸 한 줄로 정리하자면 예. 사법부 권력을 이용해서 재판과 법관을 통제하려 했다. 이것이 잘못의 핵심이자 요지입니다. 그래서 예. 구체적으로는 특정한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있습니다. 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이라든지 정교조 법외노조 사건, 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법관을 관리 통제하려 했다는 혐의, 예.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라는 그런 혐의,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견제하려 했다는 혐의,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예. 총 47개 혐의고.
이게 사실 범죄 죄명으로 말하자면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허위 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국고 손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법들이 좀 폭넓게 적용이 됐고요. 예. 이건 뭐 단순히 재판 개입 사건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 운영 구조를 문제 삼은 초대형 형사 사건이었던 겁니다. 네. 이 각각의 혐의들이 처음에 어떻게 누구로부터 이제 제기가 나온 겁니까? 이게 처음에 이게 이제 옛날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또 사법농단까지 이어지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019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기소가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참 뭐 이제 1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오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전 대법원장이 당당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뭐 일부지만 또 이제 유죄가 나오면서 또 굉장하게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뭐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개입 의혹, 전교조 소송 개입, 또 뭐 여러 통합 진보당 정당 해산 의원직 소송 관련 개입 네. 등등등 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등 중요 사건 재판에 부당 개입, 뭐 개입이란 말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1심에서는 어떻게 다 이게 한 개도 빠짐없이 다 무죄가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1심의 재판부의 논리는 예. 한 줄로 좀 정리를 하면 재판에 개입을 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예. 형법상에 이거를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대법원장이나 이제 같이 기소가 되었던 이제 전직 법원 행정처장들 이제 뭐 예. 박병대 전 대법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법관의 인사와 사법 행정을 담당할 권한은 있지만 네. 재판 자체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없는 권한을 어떻게 남용하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 좀 뭐 도의적으로 예. 아니면은 이제 국민 정서상 뭔가 이거는 좀 개입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거를 네. 형법을 적용해서 이 사람들을 형사처벌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 왜냐하면 직권을 남용하려면 일단은 권한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권한 자체가 없는데 뭘 남용하겠냐 이런 논리로 1심에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우리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잘못은 했는데 처벌할 수가 없다라는 거니까. 권한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럼 아예 검토도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거는? 직권 남용이 되려면 권한이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 권한을 남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지금 전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은 그런 권한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직권 남용을 적용하냐? 요 논리로 간 게 1심의 그 이제 기본 그 핵심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직권 남용을 했다는 그 뭐 직권도 없고 남용됐다는 그러니까 증거도 권한 자체가 없고 없다. 증거도 남용할 없고 권한도 없다. 없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 무죄가 나왔었는데 항소심에서는 다시 일부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 유죄가 나온 혐의 어떤 혐의인지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네,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혐의는 많지는 않아요. 47개 혐의 중에서 딱 2개만 유죄로 예. 인정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 문제는 사실은 이 사건의 핵심을 찌르는 부분입니다. 예. 이 내용을 보면 항소심이 문제 삼은 것이 사법행정권을 이용해서 개별 재판에 개입한 행위를 유죄로 봤어요. 구체적으로 예.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어떤 사건에서 이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재판 심판 제청을 했는데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 박병대 전 대법관이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그 결정을 취소해라라고 개입을 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도 서울 예. 행정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법원 행정처의 의견을 전달해서 예. 1심 판단을 바꾸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입니다. 재판부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두 행위를 두고 이거는 행정적인 의견 제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예. 실질적인 재판 개입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고 예. 이것이 항소심의 핵심 판단입니다. 여기는 그럼 이제 직권 남용이 인정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 그게 인정한 가장 거죠. 크게 달라진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항소심은 아까 말한 1심에 남용할 권한이 없는 게 어떻게 처벌하냐 예. 이 논리를 뒤집었는데요. 예. 항소심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면 예. 재판 개입은 누구도 처벌할 수 없는 영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오히려 재판 독립을 보호하지 못하는 모순에 이르게 된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법 행정 권한을 행사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면 예. 그 자체로 직권남용 여부를 따져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항소심의 판단 근거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직권 남용의 범위를 조금 더 폭넓게 네, 봤다라고 그렇게 볼 해석할 수 수 있죠. 네. 있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사실 정확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이시고 이 항소심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직권남용의 범위를 재판 개입까지 확장을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 기존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 특히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건에서 예. 재판에 개입할 일반적 직권 자체가 없다라는 이유로 직권남용, 그러니까 남용할 직권이 없었으니까 직권남용죄에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는데 예. 이번 항소심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방금 그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의 일반적이고 확립된 판례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논리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법 행정이 형식상의 행정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면 직권남용 여부를 당연히 따져봐야 된다. 이 말은 대법원장이나 법원 행정처가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범위가 넓어졌고 이번 판결은 단순한 어떤 유무죄 여부를 떠나서 예. 앞으로 사법부의 내부 권력을 남용을 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기준을 굉장히 크게 바꾼 어떤 판결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 자, 이게 항소심 결정인데 대법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뭐, 어떤 네. 부분이 좀 이미 뭐 상고를 했다고 했으니까. 알려졌고요. 그래서 방금 이제 그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에는 직권남용 성립이 안 된다라는 선례가 있었는데 네. 항소심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한 대법원 판례 취지와 다른 판결을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건 아닐 것이고 예. 이 법리 적용이 맞는지에 대해서 아마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예, 저희가 이제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 판단을 다시 한다고요? 대법원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이제 여러 대법관들이 같이 이제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것과 근데 좀 배치되는 개념이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독립성을 가지고 판단을 내린다라고 네. 우린 알고 있잖아요. 재판에 개입할 수 있다는 논리가 이게 성립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 방금 하신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103조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을 한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누구도 판사 개인의 재판에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 이론이잖아요. 이론. 이제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항소심이 여기서 뭐라고 말해놨냐면 법적으로는 독립이 보장돼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개입이 가능했다. 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 재판부가 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는 법관의 인사, 승진, 보직, 평가, 예산, 연구의 지원 이 모든 것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의견 전달이나 행정 협의에 탈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급 법관에게 엄청난 압박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항소심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사법행정이 재판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형식이 행정이든 의견이든 그걸 불문하고 그것은 재판 개입으로 봐야 된다라고 평가를 한 것이죠. 그래서 네. 판사는 독립돼 있다라는 헌법 원칙 이것은 이론이고 예. 현실에서는 상급자의 압력이 작동할 수 있다라는 현실과 이론을 구분해서 본 것이 이번 항소심의 논리인데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에 굉장히 부합하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관의 재판권 독립이 현실적으로는 개입받는 일도 네, 발생할 있더라.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 판결이 좀 어떻게 사법부나 그렇죠. 이런 데를 좀 바꿀까요? 이 판결이 만약에 대법원에 가서 그대로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유죄 확정이 되면 그러면 더 법관의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더 조심할 것이고 예. 어쨌든 침해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것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니까 네.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조심성이라든지 뭐 예방이 된다든지 그럴 수가 있겠지만 뭐 기존의 판례처럼 뭐 직권이 없는데 뭘 남용을 하느냐, 뭐 개입할 수가 없었다. 이 이론의 지원치 판결이 나온다면 다시 과거로 퇴보할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화제의 판결에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 대법원장이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좀 먼저 만나봤습니다. 저희 광고 듣고 와서 주제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죠. 라디오 전망대 수요일 코너 나전 법정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결아 송하진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자, 주제 토크 들어가 볼 텐데요. 물가의 근간이 되는 밀가루, 설탕 가격을 담합한 기업들을 무더기로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라는 소식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도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 행위를 하면 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엄히 처벌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오늘 이 담합 행위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검찰이 기소를 했다는 그 밀가루, 설탕 등 가격 담합 행위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했다는 겁니까, 이들이? 이 밀가루와 설탕을 만드는 대기업들이 예. 경쟁을 멈추고 가격을 짜고 올렸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 검찰에 따르면 제분회사 7곳이 2020년부터 최근까지 밀가루 가격을 언제 얼마나 인상할지 경쟁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 미리 합의를 해서 마쿠해서 예. 거래처에 같은 시기에 같은 폭으로 인상을 통보했다라는 것이고, 이 제분회사 7곳 이외에도 제당회사 3곳, 그러니까 설탕을 만드는 회사 3곳도 2021년부터 설탕 가격을 같은 방식으로 맞춰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담합 행위들이 이제 적발이 된 거죠. 원래는 시장에서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네. 가격이 형성이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그렇죠. 경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네, 사다리 타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환장할 일인데 이제 속된 말로 사다리 타기로 줄 타가지고 이번엔 네가 올리고 내가 3개월 뒤에 내가 올릴게 말해가지고 어느 시기에 어느 범위만큼 올리자 이런 식으로 짬짬이를 한 거죠. 뒤에서. 이럴 일입니까? 그래서 환장할 실제로 일입니다. 밀가루 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고 42.4%까지 인상이 됐었고요. 일부 그 상승세가 꺾인 이후에도 단합을 하기 전과 대비해서 22.7% 가량이 높게 유지된 상태로 지금 유지 중인 것이고, 예. 그다음에 설탕 가격 같은 경우에도 최고 66.7%가량 상승을 했다는 거니까 이거 그냥 바로 국민의 어떤 생활, 일상생활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밀가루, 설탕 네. 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밀가루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그러니까요. 네, 설탕도 뭐 그렇고. 그래요. 이게 규모가 10조 원대라고 지금 보도에 따르면 나와 있는데 이 10조 원 어떻게 책정된 금액입니까, 이게? 이번 이 담합의 규모는 사실 단순한 매출이 아니라 예. 이 담합으로 거래된 금액 기준으로 거의 10조 원에 달합니다. 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요. 그러게요. 10조 원 뭐 예. 와닿지도 않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예. 이 검찰이 밝힌 내용을 보면 제분회사 7곳의 밀가루 담합 거래 규모가 약 6조 원, 그리고 제당회사 3곳의 설탕 담합 거래 규모가 3조 원을 넘는 수준이어서 이걸 합치면 한 10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라는 건데요. 이건 단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상의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네. 이 식품이 경쟁 없는 가격으로 팔렸다는 뜻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밀가루나 설탕이 빵, 과자, 라면, 음료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네. 거의 모든 가공식품의 원재료이기 때문에 이 10조 원대 담합은 사실상 전 국민의 식비에 영향을 준 구조적인 물가 범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동안 비싸게 우리가 사 먹었던 게 이런 것 때문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비싼 이유가 있었는데. 비싼 이유가 이거였구나. 규모를 보면 예. 전 국민이 그냥 피해자인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항상 보면은 빵값이 상승했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꼭 원재료 값이 상승했다 이렇게 이 항상 원재료가 무슨-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여기에 이제 원인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뭔가 이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이제 그런 예. 기분인 거죠. 그래요. 그럼 보니까 보도에 따르면 법률상 담합이라고 나와 있던데 이게 일반 담합하고는 좀 다른 겁니까? 일단 그 이제 공정거래법이라고 하죠. 예. 이 법에는 담합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고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담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격을 이제 짜고 올렸다라는 이제 그렇게 이제 쉽게 풀이하면 그 개념이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예. 이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해야 될 어떤 그런 가격 결정이나 네. 그런 것들 물가 뭐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서로 합의하거나 서로 이제 공조를 해서 경쟁을 없애는 거죠. 공정한 경쟁을 없애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가격을 정하거나 아니면 이거 우리 가격을 언제 올릴지를 그 시기를 정하거나 아니면 그 폭을 맞추는 거. 그리고 거래 조건이나 그런 공급량을 조율하고 또 누가 어떤 거래처를 맡을지 또는 그거를 어떻게 나눌지까지 이런 예. 어떤 모든 공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부당한 공동 행위라고 해서 이것들을 이제 공정거래법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나온 내용들 보니까 처벌이 좀 약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부분부터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계속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맨날 똑같은데 이 정도로는 기업이 안 무서워한다. 이 처벌 수위를 놓고 하는 말인데요. 현재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에 가담한 개인은 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최대치입니다. 그러면 맥스로 따져도 3년 징역이나 2억 벌금인데
이번 사건처럼 담합 규모가 10조 원에 달한다라고 했을 때 이 경영진 개인에게 돌아가는 형사 책임이 3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 이게 뭐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2억 원, 10조 원에 뭐 2억 원이면 그냥 단순 놓고 봤을 때 할만하죠. 그러니까 뭐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도 대부분 매출의 일정 비율만 하기 때문에 이러니까 자꾸 이제 실제로는 벌금 내고 그 뒤에 가격으로 올려서 회수하면 된다. 이런 식의 구조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사건은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국민의 생활비를 건드리는 담합이지 않습니까? 네. 이 죄질에 비해서 예. 처벌의 무게가 턱없이 가볍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가벼운 처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들이 처벌을 좀 중간중간 받아오긴 한 겁니까? 그렇죠. 뭐 과징금이라든지 뭐 형사처벌이라든지 벌금도 내고 했지만 할 만한 장사죠. 이 정도 감수하고 10조 원대 담합을 했는데 이 정도 처벌이다 감수하고 할 만하다는 소리가 나올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이제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야죠. 네. 이제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총 52명이 기소됐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급 임원 2명은 구속 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이번에 집행유예가 아닌 그러니까 예.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진짜 실형이 선고되는 네. 이제 결과로 이어진다면 예. 이제 이게 뭐 좀 그래도 좀 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는 어떤 기업의 어떤 그런 대표들에게 이게 진짜 실형으로도 대부분은 다 집행유예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좀 약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변호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방금도 하지만 실형 나오면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실형이 잘 안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할 만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형이 네. 나올 수 있으나 거의 지금까지는 그러해 왔지 네. 않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뭐 괘씸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선생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위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꼬리 자르기 대본까지 존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뒤늦게 이런 걸 알고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이제 그동안에 감독을 잘 못했던 부분 혹은 그들도 못 봤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구조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 그 정식의 수사 기관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자료 제출이나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제 스스로 제출하는 그런 자료 제출이나 현장 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이렇게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이런 내부 합의까지 파고들기에는 일단은 그런 어떤 권한이라든지 수사력이 제한적이라는 걸 어쩔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처럼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야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이제 담합하는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제 뭐 자신들의 은어로 뭐 공성생이라고 부르면서 뭐 적발될 경우 대비해가지고 이제 또 그 하위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각본까지도 다 미리 해놓고 네. 이제 뭐 공정위 그리고 이제 그 아예 내부적으로는 공정위 조사해가지고 뭐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계산이 이미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죠. 처벌 수위가 낮다라는 것과 같은 결인 것 같아요. 네. 이것 맞습니다. 또한. 예. 네. 그리고 뭐 증거 인멸까지 망치로 때려서 네. 뭐 없애라 뭐 이런 것까지 네. 지침을 내렸다고 맞습니다. 하니까 참 많은 이야기들이 무서우신 드러났죠. 분들이에요. 그러게요. 자, 이재명 대통령도 법 개정과 시행령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고 대통령 말대로 진짜 회사 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만큼 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떤 식으로 좀 강력하게 보완을 해야 합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회사가 망할 수 있다라는 어떤 두려움을 만들려면 일단 핵심은 과징금이 아니라 형사 책임과 개인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담합이 적발돼도 기업은 그냥 과징금 내고 예. 경영진은 집행유예나 벌금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예. 그래서 이 위험을 감수할 유인도 남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예. 제도 보완의 핵심은 담합을 주도한 임원에게는 실형이 나올 수 있게끔 처벌 수위를 실제로 높이고 회사에 대해서는 담합 매출 전체에 가까운 어떤 징벌적 과징금이나 손해배상 가능하게 한다든지 예. 재범 기업은 영업 제한이나 입찰 제한까지 걸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이런 조치를 취해야지 담합이 남는 장사가 아니라 회사의 생존을 건 도박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겠죠. 예. 개인의 범죄로 이걸 친다면요? 개인의 범죄 수위도 그러니까 처벌 수위를 높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반드시 실형이 나오고 그 처벌 수위도 형량도 굉장히 높게끔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어떻게 좀 우리가 강화를 할지 참고를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서민 물가를 위협하는 담합행위 어떻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보다 좀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른바 하드코어 카르텔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예. 가격 담합이 적발이 되면 기업에 뭐 이제 부과되는 그런 뭐 이제 벌금이나 과징금의 액수가 수천억 원대이고요. 그다음에 그 단합을 주도한 임원은 실제로 징역형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예. 그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담합 기업에 대해서 이제 그 기업이 전 세계 매출량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 최대 10%까지 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는 뭐 좀 공통적으로 이게 회사 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회사 돈으로 책임을 지는 거다 이게 아니라 책임자 개인을 좀 감옥에 보내는 구조가 이제 좀 잡혀져 있다라고 이렇게 예. 좀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회사의 존립이 넘어서서 아무리 뭐 이제 돈은 벌금을 안 내고 실형을 살게 되면 그렇게 자기가 감옥에 가면서까지 이거를 주도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이. 뭐 그쵸. 내가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뭐 할 내 사람이 안위가 있을까요? 중요합니다. 인간은 그쵸. 모두. 예. 그 신체가 구속되는 건데 음. 엄청난 그 자유의 구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이거 하면 그냥 무조건 감옥 간다, 뭐 초범이라고 봐주고 이런 거 없다, 이러한 어떤 인식이 잡히고 실제로 그런 판결이 나온다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마 이제 이 대통령도 강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법 감정을 잘 따져서 이런 것도 네. 처벌 수위를 확실히 좀 높여서 이런 일이 다시는 좀 발생하지 않도록, 또 국민들이 이런 배신감을 느끼는 일이 또 생기면 또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라전 법정 이결아 송하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